예, 현안으로 그 교수님하고 다른 여러 우리 팀끼리 이렇게 부정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문서 작업한 그런 팀워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건데, 예. 그 김문수 지사님의 그 당 국민의힘 당에서 그 선거 자금 한 250억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보전을 해준 후에 김문수 지사가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당에서 이렇게 김문수 지사에게 그 후보에게 저 대선 자금 펀딩한 거에 대해서 돌려주는 거에 대한 조건으로서 대선 패배를 승복해라, 이런 부분이 지금 말이 돌고 이게 실질적인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절실하게 좀 비판 좀 그것은 해주세요. 사실은 지금까지 대선은 지금까지 5년 동안에 지금 보면은 150건의 선거 소송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지금까지 규명된 것이 없고요. 전부 다 판결로서 끝난 다 실패로 됐지만은, 그에 비해서 대선에서 승복 다 불복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관위에서 이런 조항을 드는 거죠. 이번에 그 이봉규 TV에서 대선에 출마하셨던 황교안 대표가 나와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선거 보전금을 우리가 승복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가 없다, 그 각서를 쓰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사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400만 표를 얻었고, 그리고 본선거에서 53%의 것을 얻었던 김문수 후보가 지금 3주째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무책임하다고까지 어제 프레스센터에 아니 잠깐만, 나타나지 않고 사실관계 바로 잡습니다. 어제 프레스센터에 6.25 전쟁기념관 젊은이들 청년 클래스 육성하는데 거기에 나와서 인사말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이제는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트라우마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돈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좀 시급한 문제는 저 범죄자에게 대권을 맡기고 국정의 최고권자를 맡기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치 정신병자한테 나라를 맡긴 것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목숨을 걸고 나서야 될 지도자가 마땅히 나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고, 심지어 많은 분들이 저한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후 통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도 지도자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이미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것은 반국가적 행위고, 바로 내란을 갖다가 그것을 침묵하고 있는, 내란을 갖다가 교수님 하는 거 똑같다고 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인 빨리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오늘 일자로 다시 말해서 미국의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대선 부정이 발표가 되면은 바로 대비를 하라, 결단을 할 준비를 하라고 제가 최후 통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그거는 먼저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얻고 교수님이 김문수 지사님을 힐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교수님 너무 이제 마음이 앞서니까 김문수 지사님 힐난까지 들어가 버렸는데,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힐난을 했으니까 그럼 우리도 김문수 지사님을, 후보님을 또 옹호할 필요도 있잖아요. 저기 국가적인 존재적인 국가적인 보배니까. 그러면은 저 당 사무처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렵게 뭐 이상한 일이 있고 나서 뭐 갑자기 새벽에 뭐 후보가 바뀌니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후보 올라섰잖아요. 당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나서 그 250억 펀드에 대한 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지게 되면 승복을 하라. 이래가지고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돈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승복을 안 하게 되면 250억을 안 갚아주니까 거기에 좀 위축이 돼가지고 김문수 지사가 자기 의사를 표시 못한다는 그런 일간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문제까지도 국민들에게 밝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왜 그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까? 제가 답답한 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출발은, 사회정의 출발은 뭡니까? 현실에 대한 명백한 밝힘, 선언이 필요한 거죠. 그러고 나면 국민들의 의지를 보면 하는 것이고, 지도자는 말이죠.
정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예. 많은 사람들이 예. 오직하면 김승복이다. 이제는 예. 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아직 욕설까지 하고 있는 수준에 많이 돌아서셨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예. 빨리 예. 나와서 가지고 앞장서야 됩니다. 국가 구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어느 정도 상황인가를 왜 본인은 모른다는 겁니까? 지금 피해가 될 상황이 아니고 이미 호랑이 등을 탄 것입니다. 그리고 1,400만 지난 선거에서 1,400만의 표를 얻으신 분입니다. 예. 본 선거에서 53%를 이기신 분입니다. 예. 그런데 왜 그 수축대가 그러고 있습니까? 위축대가 위축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나와라. 지도자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가지고 광대하러 나와라. 어려운 길을 스스로 가야 되고 일 끌어가야 되는 나와라. 역할을 해야 예, 되는 나와라. 거라고 예, 봅니다. 예. 아니 그렇겠습니까? 예. 옛날에 말이죠.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서양의학의 아버지가 자기 저서 이 사람은 비교 사회학자기도 합니다. 뭐라고 썼냐니까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동양인들은 전쟁도 좋아하지 않고 덜 호전적이고 또 비자주적이다. 자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지도자가 들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안타깝습니다. 예. 이것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예, 그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바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제가 교수님한테 오늘 온 김에 제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했던 그 보관 있잖아요. 그 신당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제가 참 이게 우리나라의 한국의 특징적인 거예요. 한국이 35년 동안 민주화를 했다는데 안타까운 건지 하나가 첫째가 한국은 너무 무식합니다. 책을 안 봐요. 대학 교수님 그리고 언론인, 기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책 보는 사람 뭐죠? 책 이야기 한 사람 그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뭡니까? 정당한 일을 하면은 스스로 자기가 나서고 그 외국의 중산층은 뭡니까? 사회의 정의가 불복할 때는 거기서 도와주거나 거기에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산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은 중산층이 없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더 큰 것은 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할 공간,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한 달 반 동안 그 대학 빌딩에 김문수 캠프에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제가 있으면서 한 달 반 동안 전략적인 회의 한 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회의가 뭐냐니까 부정선거. 그 부정선거 이미 그때 이야기는 부정선거는 인터벌이 3일 정도 있지 않습니까? 72시간. 그러면 사전투표에서 분명히 이번에도 미국에서 발표를 했다. 99% 이상이 다시 부정선거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때가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3일 뒤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경찰에다가 수사를 요청하고 그 당시에는 윤석열 정부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그리고 본선거를 미루자. 선거 끝날 때까지, 수사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안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은 멍청이들이에요. 가장 큰 거는 가장 가깝다고 하는 친구들이 자기 자리만 생각하고 전략적 회의 한번 못하게 하는 것들이 한국의 특징입니다. 그 교수님, 제가 21년 동안 제가 2005년 7월 10일 날 싸이 그 300만 번째 그 당첨자에 의해서 박근혜 대표를 만난 이후에 인터넷 정치에 매몰돼가지고 2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21년을 여의도 바다를 돌아다녔어요. 그럼 내인들은 제가 웬만한 사람들 다 압니다. A가 어떻고 B가 어떻고 C가 어떻고 국회의원도 몇 명을 대부분 다 알고 있고 제가 따라다니고 싶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을 정도였더라면 얼마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 자원이 잘못돼 있고 뭐 매몰돼 있다 그 말씀 제가 더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예, 저도 다시 한 번 예. 저는 독일에서 90년에 해가지고 마침 추천으로 임팩트 코리아라고 하는 정치 기획팀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때 이제 중앙정보부에 계셨던 전백민 전 실장님 나중에 청와대 정책기획실장이 되신 분이죠. 그런 분들하고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지도자 교육이 안 돼 있고 특히나 질적이 가장 심한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만나서 개인적으로 하면 참
지도자 차질이 안 된 사람이다. 이명박 대통령 마찬가지. 이 사람은 그냥 장사꾼이지. 지도자의 차질.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라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글을 썼습니다. 그 김문수 지사에게 바란다는 글을 한 6개월에 걸쳐서 글을 썼습니다만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급에 대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찾기 힘들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걸 보면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학벌만 좋아서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건 용기, 그리고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결단력, 그리고 그 지속적인 의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김문수 지사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뭡니까? 지속적인 의지, 용기를 제일 지구력, 그걸 원하는 거죠. 이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여러 같은 그런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등산을 한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등산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산에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오지 말라고. 그 정도의 저주까지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제가 1,400만 표를 받았다면은 저는 너무 행복했어. 감옥에서 30년을 살아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왜 그걸 갖다 스스로 버리는 겁니까? 제가 이제 여의도에 21년 돌아다녀 보니까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 됐냐. 당 이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다 자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볼게요.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줘버렸고 그것을 이어받기 위해서 당 대표가 스카이에게만 줬거든요. 그럼 스카이 중에서도 우리 고등학교도 37명이 들어갔는데 나는 지방 작대지만 그 37명이 들어가는데 스카이 중에 용감하고 훌륭한 스카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권에 줄을 안 서거든요. 어정뱅이 스카이에게만 공천을 주다 보니까 악화가 양하는 구축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을 한국 사람들은 좋은 대학이 나오면은 사실 저도 이 많은 경우를 보면은 주위 친구들 보면은 사실 이기적인 사람이 공부를 좀 잘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잘해요. 근데 우리가 김문수 지사를 왜 최고의 인물로 우리가 거론할 수 있냐? 이 사람은 사실 서울대 재학을 중이었는데 그 길을 포기하고 스스로 노동자의 길을 간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길을 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왜? 이기적인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웅이라고 하면은 영웅의 기본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공적인 일에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고 눈물도 많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지금의 요구는 그 정도의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거기에 따라서 나와야 된다. 책임을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제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김문수 지사님이 또 나와서 또 해셔야 될 일이 뭐냐면 신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신당을 만들려면 원내 교섭단 20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우리 국민의힘 중에서 제가 거명하는 이름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인지 안 드는 사람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나경원, 윤상현, 유상범, 장동혁, 그다음에 뭐 성일종, 그다음에 뭐 정점식, 뭐 이런 분들이 들어 있으면 이들은 그나마 덜 욕을 먹고 일을 좀 해왔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 20명 모아가지고 신당을 만들어 놓고 제가 갖고 있는 공약 3개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 엄마가 제 또래가 100만 명이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25만 명입니다. 100% 결혼하면 12만 명이거든요. 12만 명 엄마에게 아이 셋 낳은 엄마에게 한 달에 300만 원만 줘도 1년에 돈이 5조밖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박정희 시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런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 정부 시절에 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340조를 썼어요.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돈 차라리 엄마한테 300만 원 월급 줬으면은 시골에 300만 원 있으면 아이들 키울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어요. 그럼 고등학교 이후는 어떻게 하느냐? 자,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프랑스가 한때는 상당히 그 인구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독일에 비해 가지고 프랑스가 인구가 정체된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됐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정체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아기를 낳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국가적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한국의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300조를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고 340조 있습니다. 날라가 버렸어요. 다 날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믿어서 안 되는 게 뭐냐니까 공무원에게 책임을 믿으면 안 됩니다. 책임을 주면 안 된다. 책임을 권한을 주면 안 됩니다. 왜? 공무원은 원래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선관위를 보십시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바로 이렇게 60년 동안 놔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 행사가 된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말해가 이거 전부 다 개편을 해야 되는 거죠. 책임 있는 시스템으로. 다시 말해서 프랑스나 독일 같은 여러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거 그냥 도입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막 새는 거죠. 심지어는 이재명도 이야기했습니다. 허경영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이 도둑놈이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도둑놈이었습니다. 문재인이 최고의 도둑놈이었어요. 바로 그걸 바로 바로 잡는 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고 또 인구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럼 공무원 복지부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부서가 있고 또 같은 업무를 이 소에서 하고 저 원에서 하고 여기 뭐 센터에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의 플랫폼을 정부 플랫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맞춤형 아기 돌봄 이리 치면은요 전국에 맞춤형 아기 돌봄을 하는 근무자들이 이름이 다 뜨고 연락처 다 뜨고 플랫폼을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봤으니까. 제가 이 공무원들한테 이 뭐 고소당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공무원 일을 안 한다는 거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프랑스의 엄청 큰 국립 농산물 창고에서 하도 쥐가 많아가지고 그걸 대체하려고 쥐를 대체하려고 그걸 톰캣 그러니까 수컷형의 대회를 열었어요. 쥐 잘 듣는 대회를 열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계약을 하고 나니까 쥐를 안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도저히 고양이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주인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왜 당신 고양이가 왜 바뀌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친구가 코웃음을 치더라며요. 내 밑에 있을 때는 그 애는 사슬이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면 밥도 굶고 이러니까 하지만 공무원이 됐잖아요. 이제 계약했으니까 국립농산물에 소속이 됐으니까 공무원이 일하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대묻더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공무원 교육연수원에서 2년간 직무교육을 시켜가지고 파견을 시키면 대학이나 사교육이나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삼성, 현대, 그 다음에 코레일, 그 다음에 한전 다 이렇게 기관마다 이렇게 적용시키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직장을 구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블루 계층이 돼가지고 블루 칼라 계층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가서 일을 하는 건데 근데 교수님이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책만 읽어도 되는 대학이 있다. 그거 이제 또 설명을 좀 해주죠. 우리나라의 문제가 우리나라는 좀 세계에서 최고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미국에서 미국 교육계가 한국의 현실을 보고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교육열만 높을 뿐이지 교육 내용 완전히 쓰레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완전 비웃음의 대상이 됐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교육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니까 교육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가장 큰 뭐냐 독서가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책을 안 봅니다. 책을 안 보는 나라가 우리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교육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워낙 한마디로 국민들이 이제 문맹률이 너무 높아서 그걸 퇴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0년 되면서 이제 60년, 70년 되면서 우리가 직무교육식으로 1인 1기로 하고 이랬거든요. 교육률이 높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거의 군이 우리 교육개혁이기도 했습니다. 군에 3년 있을 동안에 교육도 시켜주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 교육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첫째, 한국 사람은 책 독서량이 세계 최하입니다. 음주량은 세계 최고위예요. 음주량이 지금 소주만 하더라도 50억 병이 제조 판매가 됩니다. 한국 땅에서. 먹방 비워도 최고. 네, 세계 최고고. 그런데 비해서 책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교양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교양과 상식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건 근데 그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책을 들고 다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책을 읽읍시다. 전 국민 여러분 이 책을 읽읍시다.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아까 더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은 예산이 독일 수준입니다. 예산이 우리가 600조 정도 되거든요. 1년에 600조 되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 쓰고 있는가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600조 쓰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이재명이가 340조. 저 범죄자 이재명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 예산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당 대표할 때 도둑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지가 도둑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이 예산을 전부 다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효율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처 수상이 했던 것처럼 정부 효율성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은 적은 것이 아니고 그게 소프트웨어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동안 워낙에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국의 문제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저질화, 반교양화, 반도덕성화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주고 그리고 효율적, 정부도 엄청 효율적이에요. 저는 1977년도에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5년 동안 했어요. 그때하고 지금 너무 다르겠습니다. 그때는 월급도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당시엔 토요일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완전히 공무원이요.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공무원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와. 지금 우리가 구청 같은 데 가보시죠. 한 20명이 앉아 있는데 그 나와 있는 사람은 2명, 3명, 민원인은 2명, 3명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밥 먹는다고 또 식사 시간은 2시간씩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공무원이 어떻게 내 돈으로 밥을 먹어요. 전부 다 거지 근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완전히 개편해야 해요. 문화도 개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 가장 큰 건 예산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리고 전부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도둑놈이에요. 한국의 공무원 좀 도둑놈이 되어 있고 아니면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고 아니면은 일을 하지 않는 무노동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노조가 득세하면 나라를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국이 왜 망한 겁니까? 노대국이 된 겁니까? 석탄 노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독일은 바꿨죠. 우리 한국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노조 때문에 전부 다 철강회사, 조선회사 전부 다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견디지 못해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한계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한국은 영원히 이제 이렇게 힘듭니다. 다시 복구하기 힘듭니다. 제가 하범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에 김동길 교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김동길 교수님은 매일 아침마다 칼럼을 올리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배울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복습할 것도 많고 그런데 김동길 교수님은 투쟁을 하지 않으셨어요. 김동길 교수님은 전쟁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하범규 교수님은 전쟁의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투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고 무엇으로 싸워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글 쓰는 분들 중에서는 하범규 교수님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학식이 짧고 하지만 보는 눈은 있고 글을 읽을 줄 알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뭐 선우정, 무슨 양상훈, 망가진 조선일보 주필들, 누구냐, 조갑재 선생, 많은 사람, 정규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지만 하봉규 선생님처럼 선배님처럼 이렇게 촌철살인 목숨 걸고 자기가 빈이지만 그 고차원적인 국가 살리기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글쟁이는 저는 하범규 교수님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될 방향, 우리 지금 현실에 백척간도에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문재인 때 벌써 한국 완전히 망가지게 돼 있었어요. 망가진 겁니다. 그 당시 문재인 때 5년 동안 약 조사에 따르면 7천여 건의 사회주의 입법, 나라를 망치는 대한민국, 한국은 자유민주공화국으로 그리고 시장경제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망가진 것이 문재인 때 7,000개의 법으로 망가뜨린 겁니다. 그걸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 못 고쳤어요.
지금도 이제 앞으로 그 계속될 겁니다. 그럼 한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부자들이 탈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수 대비 중국보다 더 훨씬 많은 비율로 우리가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조금만 더 늦추면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시고 한국민들이 마지막 깨어나야 됩니다. 멍청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국제 형사재판소를 활용해서 선관위를 움직여가지고 부정선거를 들춰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오늘의 이제 요지.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